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IC를 담당하는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최신 토익 경향 분석, 우리 최근에 토익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익에서의 문제들의 출제 경향은 사실 별로 바뀐 건 없어요. 단지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늘 나오던 문제들인데 좀 더 자주 나오고 있거나 최근에 또는 나오는 문제들이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좀 주목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들, 제가 좀 꼭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문제들을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여러분이 오늘 소화를 시켜서 실전 대비에 다 쓰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챙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제가 이전 최신 토익에 대한 경향 분석 강의에서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토익의 어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짝으로서 전치사와의 호응이나 구조적 호응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한 70%이고 나머지 30%는 어차피 해석을 해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특히 전치사와의 호응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누누이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순수하게 해석해야 되는 어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해석하면 돼.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해석을 하더라도 뭔가 기준이 있을 거고 어떤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어휘 문제의 경우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장 안에 그 문장 전체의 논리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이어주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논리적인 flow,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그런 논리 전개는 연결어가 갖고 있는데요. 접속사나 전치사들이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and, or, but 이런 등위 접속사부터 시작해서요. although, despite, while 반면에 이런 거, because, since, as 뭐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히 although와 despite가 들어가 있는 어휘 문제는 토익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어릴 때 although나 despit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해석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ETS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좀 해석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 될 텐데 어쨌건 although와 despite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어휘 문제를 굉장히 즐겨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떤 책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토익 문제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하고 분석한 10몇 년간 분석한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걸 알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연결어를 통해서 그 논리 전개를 보라. 주로 역접 또는 순접 인과관계 세 가지가 주로입니다. because도 많이 출제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목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변 어휘에 쓸만한 재료가 있을 겁니다. 즉 컬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케이스고 이건 사실 구조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어떤 특정 어휘가 있어서 정답이 이해가 되는, 딱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짝으로 돌아다니는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늘 붙어 다니는 덩어리들. 그것에 주목하면 문장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익에서의 어휘 공부는 단어 하나를 외우는 건 옵션이 없다 그랬죠. 항상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를 세트로 정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쉽게 끝나요. 근데 그것까지도 없을 때는 어떡할 거나. 컬로케이션도 아닌 경우는 어차피 해석을 통해 보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걸 고르셔야 되는데 그 가장 자연스럽다의 기준은 보편적 기준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죠? 너무 특이한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누가 봐도 제일 편안하게 이어지는 쪽으로 가라. 특히 부사의 경우에 부사의 어휘 문제인데 어떤 논리적 흐름도 없어. 그리고 컬로케이션도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한테 하나 드릴 수 있는 유용한 팁이 있어요. 부사와 4개가 쭉 보기 깔려 있는데 딱히 뭐 할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맥락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테니스를 칩니다. 라는 문장에서 나는 테니스를 자주 칩니다. 나는 테니스를 매일매일 칩니다. 나는 보통 테니스를 칩니다. 자, 어때요? 우리말에도 나는 테니스를 쳐요 라는 문장에 자주, 보통, 매일 이런 게 들어가서 전혀 맥락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사들이 크게 두 가지, 빈도 부사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개 예를 들었어요. usually, regularly, generally, normally, commonly, routinely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부사들은 맥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맥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사의 어휘의 경우는 이런 부사들이 좀 만만하게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연결고리 논리적 흐름을 잡아주는 아이들의 주목할 것. 두 번째, 컬로케이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 없으면 제일 해석이 자연스러운 걸 고르셔야 됩니다. 이때 부사의 경우는 usually나 generally가 만만한 아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Although 주어는 동사지만 그리고 there will be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휘 문제인데 특별히 앞 뒤쪽에 구조적인 호응이나 이런 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물론 전치사 in이 있지만 얘는 in a few cases에서 앞에가 그냥 뒤에가 그냥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꼭 in하고 이어지는 어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순수 해석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럴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문장 전체의 논리적 흐름, flow를 관장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자주 보이는 게 although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 although가 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시선은 얘가 지금 무게중심을 잡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although에 나와 있는 표현이 no refund policy입니다. 결국 환불이 일치 안 된다라는 거. 근데 although야? 그러면 반대쪽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although니까. 이렇다, 그렇지만 저러하다 해서 역적 관계에 들어갈 만한 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no refund,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쪽 논리가 가는 거죠. 결국 약간 눈에 잘 보이게 정리하면 although를 축으로 해서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no refund policy but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 exception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항상 모든 규칙에는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no refund인데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exception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 전개.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although를 축으로 해서 양쪽의 의미를 약간 반의어 같은 세팅이죠. 그래서 역적 관계로 출제하는데 이게 어휘의 flow의 문제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although, despite, 그리고 가끔 but 이렇게 주는 거 이런 어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본 거. 두 번째 문제 보세요. There will be a training session 있을 겁니다. since 그리고 문장이 나가고 있어요. 물질은 명사 앞에 수식하는 한정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휘 문제는 아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정사 문제는 문법 문제인 경우가 많고 명사의 수일치 문제, 단수냐 복수냐 불가사냐에 따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all employee 되죠? more employees도 되죠? most employees도 되죠? 그리고 few employee 다 됩니다. 결국 얘는 4개를 넣어서 다 해석이 됐기 때문에 해석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해석을 해야 돼. 순수 해석 문제입니다. 이때는 논리적 플로우가 있나요? 문장 전체의 논리 흐름을 잡아주는 그렇죠. since가 있습니다. since가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의 뜻도 있지만 because의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얘가 만약 because의 의미로 썼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죠. 자, since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familiar, 익숙하대. since 쪽에 익숙합니다. 근데 결과 쪽에 뭐예요? 훈련을 할 거래.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익숙한데 왜 훈련을 해? 그죠? 직원들이 익숙한데 훈련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부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밑줄에 들어갈 것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중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few. few는 극히 일부만이죠.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ew가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훈련을 잡았다. 이렇게 된 거죠. 만약 이게 all로 고르신 분은 뭐예요? 이거는 영어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모두 다 익숙한데 훈련을 뭐하러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few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문법 문제인 것처럼 의도했지만 사실은 어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since가 무게중심을 잡고 있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It is strongly recommended. 그죠? 대절의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contract을. 그리고 in its 밑줄을 쳤어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조금 낯선 명사들이 좀 깔려 있죠.
B나 C 같은 경우는 매우 생소하다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덩어리의 일부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init B, 요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전치사 구 안에 명사를 넣는 문제는 보통 관용화된 표현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평소 in its entire라는 표현 자체를 알고 있었으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이런 게 일종의 컬로케이션 어휘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평소 in its entire라는 표현을 알면 유리하지만 모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웠던 표현 일부러 학습도 하시라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건드기 위해 한번 챙겨봅니다. In its entire는 including everything,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하나도 빠짐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예문을 들어볼게요. 토익에서 얘가 출제된 비중이 높지 않아요. 한 10년에 한 번 툭툭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어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챙겨두시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할 수 있죠. 갑자기 이번 주 여러분 시험 치러 딱 갔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세, 야호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가장 토익에서 자주 나왔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Read something in its entirety. 꼼꼼히 다 읽어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죠. 계약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completely 정도의 의미로 들어가요. 또 record something in its entirety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고 watch your game in its entirety 경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를 지켜봤다 라고 할 때 watch your game, watch your performance 그죠? 공연 전체를 끝까지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느낌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장을 읽으면서 in its entirety라는 표현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Part 5, 6에서 직접 어휘 문제로 출제하지 않아도 독해에서 등장하게 되면 원활하게 해석하셔야 되니까 그죠?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본 강의에서도 다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것도 결국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테스트 3의 파트 5의 118번 문제인데 그 문제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 문제였어요. 이건 본 강의에 있는 문제입니다. We will be send team. 팀 멤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부사하게. 부사 어휘 문제예요. 어떤 보기를 넣을 건가? 논리적 흐름도 딱히 없었고 그렇다고 어휘의 컬로케이션 문제도 아니에요. 뭐 send를 좋아하는 부사도 아니고 그래서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건 순수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때 어떤 부사를 넣을까라고 고민이 될 때 제가 아까 해드렸던 얘기가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들을 주로 버렸어요? 일단 하나 보기는 없앱시다. formerly라는 애는 이전에 그랬었다로 과거시를 주로 하니까 시제적으로 안 맞으니까 일단 하나 버렸어요. 세 개 중에서 고를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나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부사의 어휘의 경우는 맥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사가 만만하게 정답이 된댔죠. 누가? usually, regularly 이런 의미를 가진 애들. 이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periodically가 주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만만한 부사예요. 자, 이거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보기만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팀 멤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regularly.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어때? 아까 봤던 periodical랑 똑같은 거죠? 괜찮죠? 그런데 봐요. 가끔 보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보내요. occasionally도 되죠? 얘도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보통 보냅니다. normally 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떨까요? 분기마다 보냅니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 다 됩니다. 물론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죠. 제가 이런 느낌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빈도를 나타내거나 보통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진 부사들의 특징이 누구를 넣어도 맥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변화가 없는 거죠. 하는데 얼마나 자주 해? 매일에, 매달에 또는 1년에 한 번씩 해. 이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만만하다고 했던 건지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잘 캐치해두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최근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수동태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수동태 관련된 문제는 매 시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좀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수동태 부분을 좀 오늘 초점을 좀 두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까다로운 수동태 삼형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give 계열, consider 계열, 그리고 말하다 동사 계열입니다.
일부 평범한 문법책에서는 보통 설명을 뭐 4형식 동사의 수동태, 5형식 동사의 수동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유명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일단 일반적인 태 문제 여러분 어떻게 풀고 계세요? 일반적인 태는 주어가 동사다 이면 능동, 주어가 동사 되다 이면 수동, 해석을 먼저 합니다. 혹시 자동사라면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니까 늘 능동의 구조만 가지죠. 세 번째, 타동사의 경우는 목적어가 있어야 능동입니다. 없으면 수동으로 처리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태를 푸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녀석은 이 일반적 기준에서 약간 뭔가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 find soft는 was be, 비동사 D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C 아니면 D. 근데 뒤에 목적어가 다 버티고 있죠. 우리가 알기로 목적어 있으면 당연히 능동 아니야? 그래서 D를 착 고르면 B 하고 틀려버리죠. 왜 D가 틀렸을까? 그 이유가 award라는 동사의 구조적 특징 때문입니다. 먼저 give 동사 가장 기본이니까 give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give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소위 목적어를 두 개 갖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이 누구에게를 앞으로 보내면서 수동을 만들어도 somebody's given 뒤에 something이 그대로 떨어져 있는 거죠. 돌려 말하면 뒤에 something, 목적어가 있지만 수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변수입니다. 아니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라며? 근데 얘는 왜 목적어 있는데 수동이지? 그래서 얘가 유명한 거죠. 이유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지기 때문에 목적어 둘 다 있어야 능동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동사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그러나 토익에서 주로 다루는 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애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5개만 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give, send, grant, offer, award입니다. 핸드쇼도 같은 계열이긴 합니다. 요 5개. 이 중에서 이 award라는 녀석이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돼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offer.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내면 grant 정도가 있습니다. 유명하니까 적어도 이 2개의 동사는 기억합니다. 누구? offer, award. 2개는 기억하세요. 특징이 뭐예요? 뒤에 something이 있어도 수동이 될 수 있는 특징. 그 부분을 정리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지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오면 많이 틀리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물론 1년에 한 2-3개, 뭐 많으면 2-3개입니다. 보통 1-2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 기본 난이도가 아닌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로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둡니다. give, send, grant, offer, award 5개. 그 중에서도 offer, award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다른 문제 하나 보죠. 데이먼즈는 has been be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들 쫙 깔려 있어요. 뒤에 grand prize, 우리 보통 그랑프리라고도 하죠. 1등상. 1등상을 탔다. A로 눈길이 가요. 많은 분들이 고르고 팍 틀렸습니다. 왜? winner prize라는 표현을 쓰죠. 상을 탔다 할 때. 하지만 잘 보면 어라? B? B던? 이거 수동태 아니야?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근데 수동태인데 왜 목적어 있어?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기본 수동태의 동사의 어휘의 차이를 묻는 해석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수동태인데 뒤에 명사가 있니? 다시 말하면 명사가 있어도 수동이 될 수 있는 아이를 찾아봐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동사의 어휘 문제처럼 세팅했지만 사실은 문법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 누구? give, send, grant, offer, award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만 유일하게 정답이 됩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었고 얘가 있지만 수동이 될 수 있는 게 보기 중에 award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문제를 낸 사람은 이걸 구조, 즉 문법 문제로 낸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해석을 하고 있으니 틀리죠. 그래서 의도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동사 4개가 깔렸다고 해서 무조건 해석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의외로 문법적 요소를 묻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데이먼즈는 밑줄입니다. 동사 자리네요. 보기서 동사가 아닌 2개는 일단 제낄게요. 벌써 50%는 풀렸어요. 2개 중에서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doing과 done. 이거 태가 다르네요. 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태를 결정하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지. A를 고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물론 가능해요. 데이먼즈가 뽑아오고 있다.
선정하는 거죠. 회장이라고 합시다. 데이먼주가 뽑아왔어. 올해의 직원을 뽑았어요. 이 사람이 뽑았어. 혼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제가 had been doing이에요. 과거 완료 진행은 과거 이전부터 과거 시점까지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올해하고는 좀 연결이 안 돼요. 시제적으로 약간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이 되는 건 또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이게 어떤 변수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적어 뒤에 보어를 갖는 동사들이 있죠. 그 동사들 중에 목적어 뒤에 보어로 명사를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목적어를 명사로 간주하다. 목적어를 명사로 임명하다. 목적어를 명사라고 부르다. 목적어를 명사로 선출하고 목적어를 명사라고 부르는 이 비슷하죠.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목적어 뒤에 명사가 보어로 오는데 문제는 이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서 수동을 만들어도 여전히 뒤에 명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당연히 목적어가 아니냐라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라 보고 능동으로 고르고 틀리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때 여러분은 데이먼주가 올해의 직원을 뽑았다가 아니라 올해의 직원으로 이게 목적격 보호면 올해의 직원으로 뽑혔다에 수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수동태, 까다로운 수동태의 두 번째는 목적어 뒤에 명사를 보호로 취해서 뒤에 명사가 있지만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라서 수동이 될 수는 아닙니다. 4개. consider, name, elect, call. 이 4개가 주로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name. consider는 원래 기본인데 name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be named 명사, 명사로 불리다. 명사로 임명되다, 명명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name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수동태 까다로운 3개를 소개하지 않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please 뒤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 please 하면 명령문이 잘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please 대 명령문이니까 A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이거부터 사실은 개선해야 돼요. 명령문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동사 원형 무조건 do? 아닙니다. be done도 동사 원형이죠. be가 동사 원형이니까. te는 따지셔야 돼요. 근데 대체로 명령문에 동사 원형 넣으라고 하면 보통 be done보단 do를 더 많이 넣으세요. 물론 토익에서는 거의 90% do가 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맞죠. 하지만 그 10%일 수 있으니까 항상 te를 꼭 따집니다. 자, 그럼 이건 te를 따져야 돼요. A냐 B냐. 근데 이 순간에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었어. 대절이. 그러니까 please do 하세요. 목적어를. 이게 좋죠. 목적어 있으니까 그래서 A로 많이 간 겁니다. 문제는 이 assure라는 동사가 또 구조로 되게 특이한 면이 있어요. 말해주다.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해주다 계열을 제가 말하다 동사라고 따로 부르고 있는데 그 말하다 동사들 중에 inform, notify, advise, remind, convince, assure, tell 이렇게 tell부터 시작하면 제일 편하긴 해요. 근데 출제율은 tell이 높진 않아서 이렇게 7개의 동사입니다. 70개도 아니고 딱 7개. 이 7개의 동사는 누구에게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대절을 취할 수 있어요. 대절을 바로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 advise는 간혹 대절을 바로 취하긴 하지만 그건 구조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대절 내에 동사 원형 쓰는 문제로 출제하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 7개의 동사는 somebody 쓰고 대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somebody가 앞에 나가서 수동이 되면 결국 뭐만 남겠어요? 대절이 남는 거죠. 다시 말하면 뒤에 대절이 있어도 수동이 될 수 있다. 아니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돼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편수가 됩니다. 아니 목적어 있는데 왜 수동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 그건 네가 assure에 대한 구조를 몰라서 그래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절이 있지 하지만 assure somebody that somebody가 없잖아. 그럼 이건 수동이 돼야 돼. 어렵죠. 그래서 이게 까다로운 수동태의 3번째 바로 말하다 동사. 말하다 동사는 구조가 맞아야 능동이 되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구조로 써야만 능동일 수 있습니다. somebody 있고 대절이 있어야만 비로소 능동. somebody 없으면 수동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동사 문제가 토익 문제에서 태로 출제가 되면 그달의 난이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유형도 제가 강의 본강에서 다뤘습니다. 여러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리면 4번째 테스트의 Part 6 141번 문제 가장 대표성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본강에 있는 거. 보시면
But I 밑줄 그리고 대절이 나와요. 동사 자리예요. 동사가 아닌 거 하나 있고 세 개 중에서 태가 다릅니다. 그러나 뒤에 대절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능동이지. 그래서 A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B냐 D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리는 inform이네. inform이라는 동사의 구조를 생각해서 somebody 쓰고 대절 와야 되는데 somebody가 없으니까 수동이 되네. 이 내막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 처리가 됩니다. 이거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토익이 한 번씩 출제해요. 많이는 아니에요. 역시 1년에 한 2번,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아까 유형별로 하나씩이니까 다 합치면 6개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도 꼭 한번 챙겨 두시죠. 다시 somebody를 쓰고 대절을 쓰는 7개 동사 누가 있었어요? inform, notify, advise, remind, convince, assure. 그리고 tell은 뭐 잘 안 나오니까 뭐 tell도 끼우세요. 그렇게 해도 7개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inform, notify, 그리고 remind 이 세 개는 정말 자주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assure를 특별히 좀 주목시켜 드린 게 잘 모르더라고, assure를. 그래서 assure를 조금 일부러 강조한 거고 inform, notify, remind 이 세 개는 워낙 빈출. 특히 inform과 notify 두 개는 구조를 모르면 토익 시험 치러 못 가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inform me that, notify me that 이렇게 입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실제 tell me that도 입에 붙어 있죠. 자꾸 하시면 돼요. inform me that, notify me that, remind me that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강에서도 제가 말하다 동사는 워낙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넘어간다고 강조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보세요. Whether your order is big or small. 당신의 주문량이 적건 많건 상관없이 당신은 B 합니다. 동사 자리예요. 동사들 쭉 깔려 있습니다. 동사 아닌 건 뭐 제껴 놓으시고. 자, 뭘 넣을래?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뒤에 대절이 있네. 목적어 있구나. 하지만 assure이잖아. assure는 assure somebody that. somebody 없으니까 수동이 돼야지. 자, 처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assure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assure이 제일 강조됐네요. 그래서 inform, notify, remind 꼭 정리해 두시고 갑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최근에 토익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 중에 세 번째로 꼽은 게 바로 이겁니다. 동명사를 좋아하는 전치사들이 있다. 그리고 토익에 그 아이들이 자주 나오는 애들 리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전치사는 동명사를 갖는 거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동명사만 쓰는 건 아닌데 워낙 좋아하니까 by doing 함으로써 자, 뭐 수시로 출제하고 있죠. before doing 하기 전에 역시 출제율이 압도적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굳이 세 개 정도 더 들자면 without, instead of, upon입니다. 나머지는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 애들이고 by하고 before 뒤에 doing 쓰는 건 토익이 너무 좋아하죠. 거의 매 시험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y doing 함으로써 before doing 하기 전에 이 두 개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without doing 하지 않고 instead of doing 하는 것 대신에 가끔은 rather than doing 그리고 upon doing 하자마자 이것들도 부수적으로 같이 챙겨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Please read the agreement carefully before signing. 이렇게 서명하기 전에 라고 할 때 이렇게 before signing 또는 You can help us by throwing away all waste. 쓰레기를 버려줌으로써 저희의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줄 때 by doing 함으로써 before doing 하기 전에 제일 많이 보이는 두 개 예를 들었죠. 실제 문제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밑줄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가 쭉 깔렸어요.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밑줄 뒤에 뭐가 보이나요? doing. 동명사? 하는 순간 여러분은 보기 4개 중에서 뭔가 하나에 눈이 싹 가죠. 동명사를 좋아하는 by 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동명사를 좋아하는 전치사 중에 by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by를 쳐다보게 돼요. 넣어보니 by doing 함으로써 you can take advantage 할 수 있다. 해석도 깔끔하면 그냥 고르는 거죠. 나머지 보기는 보지도 않았어요. 왜? 동명사를 좋아하는 by를 넣었는데 맥락이 맞아. 그럼 끝난 거죠. 더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최적화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시간을 줄이고 답으로 간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평소 by가 동명사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정리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인데 보기에 by가 있다? 먼저 넣어보자. 손해볼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as는 전치사로 쓸 때는 동명사를 아예 갖지 않고요.
접속사로 써도 분사 구문으로 과거 분사만 가집니다. 어차피 as doing은 없는 구조. 그러니까 as done 되었듯이 참고하세요. as는 done밖에 안 쓰니까. 자, 다른 문제 보세요. 해커스버거는 chose to extend 파티오 섹션을 늘리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뒤에 opening a second location, 2호점을 낸다, 늘린다. 자, 이걸 뭐로 연결할까? 보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밑줄 뒤에 동명사가 있다. 동명사가 있다 하는 순간 가만, 동명사를 얘가 좀 좋아하는데 instead of, 아까 얘기했듯이 요 애들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 instead of. 그러면 얘도 역시 B를 먼저 넣어볼까? 넣어보니 2호점을 오프닝하는 것 대신 자체로 확장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맥락에도 맞으니까 그럼 정답이구나. 이렇게. 얘도 역시 빨리 끝낼 수 있었죠. 왜 B부터 넣었나요? 라고 물으면 instead of이 평소 동명사를 좋아하는데 마침 밑줄 뒤에 동명사가 있더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와 instead of의 조합을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구 혹시 다 아시나요? so as는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 선생님 저 so as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so도 있고 as도 있으니까 접속사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둘 다 아니에요. 쟤는 so as to do, 투부정사랑 붙어서 in order to do 하기 위해서랑 동일한 어휘가 됩니다. during은 참고로 동명사를 절대 갖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동명사를 가질 법도 한데 전치사니까 갖지 않아요.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동안의 뜻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의 명칭이 오죠. during the vacation 동안, during the renovation 동안 이렇게 씁니다. during the class 동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명사 취하지 않아요. 대신 while doing 하는 동안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doing 앞에 밑줄인데 during과 while 있으면 while 고르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한 번씩 내던 문제니까 이것도 잘 챙겨두시고. 네 번째도 생소하죠. adjacent to는 뭐뭐 바로 옆에라는 뜻인데 next to, close to, beside랑 같은 애들입니다. 안녕, 인사 나누세요. adjacent to 이런 것도 있다. 다 같이 정리 한번 해 두시죠. 자, 이런 관련 문제도 역시 본강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테스트 4에 파트 5 113번 문제였는데 그 문제도 한번 볼게요. before the 밑줄을 쳐놨어요.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보입니다. before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접속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뒤로 딱히 주어 동사의 구조가 아니라면 전치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치사 대 명사도 올 수 있고요.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before야. 왜? before가 동명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럼 당연히 D부터 넣어보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넣었어. 마침 또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목적어도 처리하려면 딱 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before가 안 그래도 동명사를 좋아하는데 목적어도 처리하려면 동명사가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그냥 일반 명사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before 뒤에 과거 분사를 넣어서 과거 분사된 명사 전에는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뭐 그렇게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before잖아. 동명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before. 왜 굳이 힘든 길을 가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플랜 B예요. 동명사로 안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항상 제일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늘 답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게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답이 되는 아이를 먼저 고려한다. 걔가 안 되면 혹시 다른 유형의 문제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도 before 보기에 doing 보이면 그거부터 고려합니다. before doing 하기 전에. 그죠?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니까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를 고른 분도 있어요. 이거 한 번씩 골라요. 근데 아무도 안 고를 것 같은데 고릅니다. 약간 어디서 영어 좀 하고 오신 분. 한 6개월 이렇게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 중에 잘 고릅니다. 왜? Before contact her. 그녀에게 연락하기 전에. 가만. Before contact me. Before contact me. 나에게 연락하기 전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죠? 자, 동사만 있다. 주어가 없이. 그거 없어요. 주어가 없이 동사만 있는 건 명령문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before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도 없이 동사만 올 수는 없어요. 선생님 주절의 주어랑 동일하면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예요. 문법적으로 그거는 없습니다. 동일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건 등위 접속사 내에서 그나마 허락되어 있는 거지 아무리 똑같은 주어라도 생략할 수 없어요. 영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뒤에 동사가 오는 일은 절대 없죠. 그러나 before contact her, 그 사람에게 연락하기 전에 그럴싸해요. 잘 속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시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은근 많이 고르시더라고.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순수 해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오늘 첫 번째로 다뤘던 부분.
복습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특히 논리의 중심을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어들의 중심을 잡을 것. 특히 역적 관계가 많이 출제된다 그랬어요. 주변 어휘에 혹시 컬로케이션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In its entirely처럼 덩어리를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경우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거. 특히 부사의 경우는 usually, generally가 만만하다 그랬어요. 그죠? 한번 정리 다시 해두세요.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한 건 까다로운 수동태 삼형제였습니다. give, consider, 말하다 동사. give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지니까 something 있어도 수동이 될 수 있다더라. 누가? give, send, grant, offer, or 5개. 그 중에서도 award하고 offer는 강조. 자, 그리고 consider 계열은 어땠어요? consider는 주어가 consider 됩니다. 수동이라도 뒤에 뭐로서 간주되다, 뭐로서 네임드되다, 뭐로서 선출되다 이런 구조죠.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지만 보호니까 수동이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고 특히 be considered 명사, be named 명사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말하다 동사는 구조가 맞아야 돼요. somebody를 꼭 써야 되는 아이들은 somebody가 있어야 대시 연결됩니다. somebody가 없으면 수동을 의심할 수밖에. 그죠? be informed that, be notified that, be convinced that, be assured that.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동명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전치사들 공부했어요. 그죠? 특히 by하고 before가 출제율이 높다라고 했던 점. 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최근에 토익에서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하는 3가지 공부해 봤습니다. 이 3가지지만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들이고 물론 까다로운 삼형제 수동태 문제는 출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고득점의 경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오늘 좀 다뤄봤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자기 것으로 다 소화시켜서 시험장에 가서 하나씩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게 다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1시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신 것도 여러분의 토익 점수 5점을 올려드리는데 기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면 한 2-3번 정도 강의를 더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토익이 끝이 나는 그 순간까지 저하고 에이커스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